breaking. What a move! What a play! What a goal! 안녕하세요. 아이스하키 읽어주는 남자 아잉남입니다. 오늘은 NHL 입문서, NHL의 기본적인 구성과 그 다음에 기본적인 룰 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NHL 한 팀의 로스터 구성부터 한번 볼까요? 총 23명이 한 팀에 들어가게 되고요. 보통은 공격수 12명, 수비수 6명, 그 다음에 골텐더 2명 이렇게 구성이 되고, 마지막에 스크래치라고 나와 있는 건 로스터에는 들어가지만 그날 경기에는 안 들어가는 선수. 이거는 그 팀 마음이에요. 스크래치를, 그러니까 총 23명인데 21명만 로스터에 들어간다고 하면 한 명이 스크래치 되는 거고요. 22명이 들어가게 되면 2명이 그날 스크래치가 되는 거고, 전체 총 로스터의 한 경기 구성은 23명이 맥스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격수가 3명씩 4조가 나오게 되고, 수비수가 2명씩 3조로 나뉘게 됩니다. 그 감독들이나 코치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알맞는 선수 조합을 찾아서 조를 짜는 것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공격수 조고, 이거를 이제 라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그 조합이 디펜더 페어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위쪽으로 1번 라인, 2번 라인 선수들이 잘하는 선수들이고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좀 기량이 떨어지는 선수들로 구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무조건적인 건 아니고요. 선수들의 포지션이나 성향들을 잘 따져서 이제 라인을 구성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1번 라인에 플레이 메이킹보다는 이제 골을 많이 넣는 선수들 이렇게만 다 모아버리면 어떤 케미스트리나 이제 전술을 짜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번, 2번, 3번 라인의 그 선수들 간의 조합을 잘 만들어서 라인을 구성하는 것이 이제 코칭 스태프들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1번 라인, 2번 라인 이렇게 이거를 이제 탑6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선수들이 가장 점수, 이제 포인트, 득점, 어시스트를 많이 하는 선수들로 구성이 되고요. 3번 라인 같은 경우는 체킹 라인, 그 다음에 4번 라인 같은 경우는 약간 피지컬적인 그런 전술을 구사하는 라인업으로 구성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1번, 2번 라인이 가장 주전이고요. 가장 핵심 선수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밑에 3번 그리고 4번은 조금 이제 득점보다는 다른 이제 힘이나 이제 파워로 경기의 리듬을 찾아가는 그런 라인이라고, 그렇게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스하키가 다른 여타 구기 종목과 가장 크게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은 바로 이제 선수 교체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점이죠. 보통 아까 나왔던 그 라인 아니면 페어링 이렇게 한 조가 나왔을 때 선수들이 링크에서 한 40초에서 1분 정도를 뛰고 바로 벤치로 돌아와서 그 다음 라인으로 다음 선수와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 사진에 지금 나오는 것처럼 그냥 벤치에서 뛰어나오면 됩니다. 서로 타이밍만 맞춰서. 왜 40초에서 1분밖에 못 뛰냐면 그만큼 힘듭니다. 스케이트 자체도 힘든데 경기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 페이스를 찾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스 타임이라고 하는데, 한 시프트에서 한 번 나왔을 때 1분 이상 뛰면은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힘들다, 그런 상황이 이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NHL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선수들 스탯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포인트라는 부분이에요. JT 밀러라는 선수가 이번 시즌에 99포인트를 기록했고 32득점, 67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그 앞쪽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포지션이고, 센터, 이제 3명의 공격수 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 선수. L은 레프트 윙, R은 라이트 윙을 얘기하는 거고, D는 디펜더입니다. 당연히 디펜더의 포인트가 공격수보다는 낮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화면에 보면 퀸 휴지라는 선수가 디펜더임에도 불구하고 팀에서 68포인트를 기록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와, 공격수보다 수비수가 더 많이 포인트를 기록했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포인트를 볼 게 아니라 이 선수의 포지션을 같이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인 메이트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면 내가 기량이 좀 떨어져도 옆에 있는 두 명의 선수가 되게 잘하면 그 선수는 그 시즌 동안 성적이 당연히 올라가게 되거든요. 다른 라인이랑 뛰었을 때랑 비교를 했을 때.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갑자기 이제 선수가 포인트가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통 이제 플루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라인메이트가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 선수였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통 팀의 주축 1번 라인에서 뛴다 그러면 득점으로는 한 30점 정도 해주면 잘했다 라고 판단이 되고, 2번 라인 같은 경우는 20점, 20득점, 3번은 한 10점 정도, 10골 정도 넣으면 잘했다 라고 판단을 하고, 4번 라인 같은 경우는 뭐 한 시즌에 10골도 못 넣는 선수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득점이 나오면 이거는 거의 보너스입니다. 그 경기에서는. 아이스하키는 총 6명이 이제 링크에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팀에서 3명의 포워드, 2명의 수비수, 그 다음에 1명의 골리가 골텐더로서 골문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포지션을 하나 찝어라 그러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골리, 골키퍼, 골텐더를 지정을 할 거예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이제 골리의 스탯입니다. 이제 숫자인데,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제 세이브 퍼센테이지, 몇 퍼센트를 막았냐. 그 다음에 이제 세이브스, 몇 개의 세이브를 막았냐. 그 다음에 승리. 야구로 치자면 선발 투수에게 이제 승리 투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승을 이제 선발 투수에게 주는 건데, 보통 이제 방어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선발 투수에게는. 왜냐하면 승리라는 거는 팀에서 안 받쳐주면 못 갖는 거잖아요. 내가 9이닝 동안 1실점을 해도 우리 팀에서 0점을 기록하면은 나는 패전 투수가 되는 거니까요. 왜 선발 투수에게 승을 줄까요? 가장 중요하니까 주겠죠? 아이스하키에서 승리는 골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승수라는 게 선발 투수에게 그렇게 막 싸이 영상을 타는데 중요한 게 아니듯이 골리에게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승리라는 크레딧을 주는 것 자체가 골리가 매우 중요한 포지션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골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스탯은 세이브 퍼센테이지입니다. 야구 선수, 투수에게 이제 방어율과 같은 개념인데, 세이브 퍼센테이지가 기본적으로 9할도 못 넘으면 사실 주전급도 안 되고 마이너급이죠. 9할 10푼 정도는 넘어야 이제 주전급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이거는 항상 동일하게 유지가 되기 힘들어요. 어떤 시즌은 아무리 잘하는 골리라도 좀 세이브 퍼센테이지가 내려가는 시즌도 있고, 좀 못하던 골리가 그 시즌에 진짜 좀 잘 돼가지고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세이브 숫자입니다. 상대 팀보다 우리 팀이 강하면 상대 팀이 샷 기회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세이브 숫자 자체가 줄어들고요. 세이브 숫자가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상대 팀에게 샷을 많이 허용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골리가 힘들었던 경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GAA 일어난 거는 이제 한 경기에 몇 점 정도를 실점하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거는 이제 골리의 개인적인 스탯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팀의 실점률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윈, 이제 선발 투수에게 승수 같은 개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노랗게 되어 있는 GP, 이게 게임 플레이인데요. 이런 게 있어요. 마이너에서 갑자기 한 명이 올라왔는데 골리가 어쩔 수 없이 그 경기에서 대박, 세이브 퍼센테이지가 100이 나왔어요. 100%가. 그렇다고 해서 그 선수가 리그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얼만큼 많은 경기를 꾸준하게 좋은 세이브 퍼센테이지를 유지하냐, 이게 이제 좋은 골리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링크의 구성과 옵사이드 같은 이제 여러 가지 규칙 등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볼 건데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한다고 했을 때 디펜스 존, 그 다음 가운데 있는 존을 뉴트럴 존, 네, 공격 존을 오펜스 존이라고 합니다. 하키를 볼 때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전술은 이 각각의 세 개의 존에 우리 팀 선수를 얼마나 많이 보내느냐. 오펜스 존에 우리 선수가 많이 있으면 공격적인 거고요. 뉴트럴 존이나 디펜스 존에 우리 팀 선수가 많이 있으면 수비적인, 약간 보수적인 전술을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식축구 NFL의 전술이 조금 복잡한데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이제 4번 만에 10야드를 전진해야 된다. 이 부분이 있잖아요. 아이스하키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규칙 딱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옵사이드예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우리 팀 공격 존으로 넘어갈 때 그 블루 라인에 퍽보다 사람이 먼저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축구의 옵사이드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저렇게 빨간색으로 확인되어 있는 이 블루 라인에 우리 팀 선수가 퍽보다 먼저 들어가서 공격이 진행되면 옵사이드가 이제 결정이 나고요. 그 뉴트럴 존에 있는 가까운 페이스 오프 닷에서 이제 페이스 오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공격을 시작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적인 룰은 뭐냐면 바로 아이싱입니다. 아이싱이라는 것은 중앙선을 넘어가기 전에 우리 팀에서 퍽을 저 멀리다가 던져버리는 거, 걷어내기 하는 거를 아이싱이라고 하고, 이게 걸리면 우리 팀 수비존, 그러니까 상대팀의 공격존에서 페이스오프를 하게 만듭니다. 이거를 왜 하면 안 되냐면 수비팀에서 만약에 이기고 있으면 그냥 퍽을 저 멀리다 계속 걷어내기를 하면 그러면은 이제 득점을 못하게 할 거 아니에요, 상대팀에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싱이라는 룰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아이싱을 하게 되면 우리 팀 선수는 선수 교체를 못하고 지쳐있는 상태에서 우리 팀 수비존에서 다시 경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선수 교체도 안 되고 우리 팀 수비존에서 상대에게 공격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싱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핵심적인 룰 2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반칙이 있어요. 찰징 해가지고 민다거나, 그다음에 슬래싱이라고 해서 스틱으로 상대방을 뭐 후려친다거나, 트리핑 해가지고 발을 건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여러 가지 반칙을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반칙이 나왔을 때 주어지는 이제 페널티의 종류를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런 가벼운 반칙을 하게 되면 2분간 마이너 페널티를 줍니다. 2분 마이너 페널티라는 건 뭐냐면 우리 팀 선수가, 반칙을 한 선수가 페널티 박스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러면 5대4로 4대5로 한 명이 줄어든 상태에서 경기를 2분 동안 해야 됩니다. 만약에 2분 안에 상대가 골을 내면은 이제 페널티는 이제 없어지는 거고요. 2분 동안 상대가 공격을 막 했는데 득점을 못했다? 그러면 다시 이제 5대5 이런 상황으로 경기를 하게 되는 거고, 이제 더블 마이너라는 건 뭐냐면 마이너 페널티에 해당하는 이제 반칙을 했는데 그게 상대방에게 이제 피를 나게 하는 경우.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이 스티킹이라고 그래서요. 내가 이제 스틱으로 막 공격을 진행하다가 수비를 하다가 상대방 얼굴을 때려서 거기서 이빨이나 입술에서 피가 난다. 그러면은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서 4분 동안 페널티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뒤에서 뭐 민다거나 보딩 근처에서 뭐 크게 차징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상대방 선수에게 너무 큰 부상의 위험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레프리가 판단을 해서 메이저 페널티 5분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 페널티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마이너 페널티에 해당하는 반칙인데 그게 너무 위험했다 라고 판단이 되면은 5분간 이제 반칙을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페널티를 받으면 페널티 박스로 들어가서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파워 플레이라고 이제 화면에 이제 시간이 나오게 되고 2분 동안 이제 4대5로 불리한 상태에서 우리는 경기를 해야 되는 거죠. 파워 플레이 상황은 상대방에게 굉장한 득점 기회를 많이 주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피해야 됩니다. 우리 팀 입장에서는요. 여러 가지 반칙들 중에서 지금 이제 사진에 보이는 거는 이제 차징이라고 그래서 미는 거고요.
퍽 소유와 상관없이 이렇게 하면은 이제 페널티가 부과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틱으로 상대방을 걸어버려가지고 이제 진로를 방해하는 거를 후킹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이제 스틱이나 다리로 상대방의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는 거를 트리핑이라고 하고요. 딜레이 오브 게임이라는 건 뭐냐면 퍽을 잡아서 그냥 관중석으로 날려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간을 끌려면 날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딜레이 오브 게임을 줍니다. 또 이제 스틱으로 상대방을 치는 거를 이제 크로스 체킹이라고 합니다. 보딩이라고 해서 보드 근처에서 상대방을 밀어버려 가지고 충격을 주는 반칙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면은 5미닛 메이저 페널티로 갈 가능성이 높은 반칙입니다. 또 이제 상대방을 퍽과 상관없이 방해하는 인터피어런스 페널티도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반칙이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는 퍽의 소유와 상관없이 상대를 방해하는 경우, 그 다음에 보딩 근처나 힛을 날릴 때 너무 위험한 장면을 연출하면은 페널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5대5로 경기를 하고 있는데 한 명이 페널티를 받으면 5대4 경기가 되는 거고, 우리 팀 2명이 반칙을 하게 되면 5대3, 그거를 이제 화면에서는 5on4, 5on3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파워플레이는 우리 팀 공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파워플레이 전담 팀을 새로 짜서 그 상황이 왔을 때 공격을 맡깁니다. 보통 이제 2개의 유닛을 만들고요. 가장 공격력이 좋은 선수들을 이제 아이스에 투입을 하게 되는 거고, 반대로 페널티 킬링, 그러니까 이게 페널티를 막아야 되는 것도 이제 스페셜 팀이 존재를 해요. 우리 팀에서 가장 수비력이 좋은 선수들을 모아서 그 2분을 막게 하는 거죠. NHL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이제 이스턴, 웨스턴으로 나눠지고 그 각각의 컨퍼런스에서 2개의 디비전으로 나눠집니다. 총 32개의 팀이 있고요. 한 디비전에 8개의 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디비전은 보통 이제 지역, 이제 거리를 감안을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각 디비전의 1, 2, 3위 3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고, 그 다음에 컨퍼런스 전체에서 16개 팀 중에 이제 2팀이 와일드 카드로 뽑혀서 플레이오프에 올라가게 됩니다. 32개의 팀 중에 16개 팀이 플레이오프에 올라가게 되고요. 플레이오프 전 경기는 7전 4선승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화면에 나오는 스탠리컵 우승입니다. 북미 어느 스포츠에서보다도 가장 상징성이 큰 우승컵이 스탠리컵이고요. 저 우승컵에는 우승을 하면 그 선수의 이름이 각인이 돼서 평생 이제 역사에 남게 됩니다. NHL의 이제 캡에 대해서 한 구단이 그 시즌 동안 지불할 수 있는 연봉의 총액, 그 캡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다른 종목, 그러니까 미식축구나 NBA, 그 다음에 MLB와 비교를 했을 때 NHL의 캡은 굉장히 셉니다. 즉 예외 조항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치세도 없습니다. NBA랑 비교를 해봤을 때, 제가 NBA를 잘은 모르지만 버드 조항이라던가 이런 캡을 넘어설 수 있는 예외 조항들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NHL은 예외 조항이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해져 있는 캡에서 무조건 한 시즌을 치러야 됩니다. 그럼 어쩌다가 NHL에 이렇게 강력한 하드캡을 가지게 되었느냐, 이거를 설명하려면 이제 NHL의 역사를 좀 둘러봐야 되는데요. 2004년, 2005년에 NHL은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직장 폐쇄, 락아웃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캡이 없었기 때문에 각 구단에서 지출하는 연봉이 너무 셌어요.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이제 콜로라도 애벌란치 같은 경우는 레이보크, 조사키, 포스버그, 패트릭 로아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라인업을 가져서 우승도 하고 했었는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캡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2004년까지 리그의 수익의 70 거의 5% 정도가 선수들의 연봉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리그나 오너 입장에서는 리그를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돈을 잃는 상황이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못 해먹겠다, 협상을 다시 해야겠다. 그리고 선수들은 아니 계약이 돼 있는 연봉은 지급을 안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래가지고 대립이 심하게 돼서 그 시즌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이 리그 수익 분배 문제 때문에 2012-2013년도 이제 리그가 잠깐 멈춰가지고 또 락아웃이 되겠다라고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1월 달쯤에 협상이 마무리가 돼서 48경기 단축 시즌을 치렀어요. 그 NHL이 하드캡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선수협회와 NHL 리그 오너들 간의 협상에서 기본적으로 수익 분배를 50대 50으로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즉 올 시즌의 리그에서 뭐 티켓도 팔고 중계권도 팔고 뭐 핫도그도 팔고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만약에 100억이 나왔으면 선수들의 전체 연봉은 50억, 그 다음에 리그와 오너들에게 들어가는 거는 50억, 이렇게 50대 50으로 정확하게 나눠야 된다. 이게 지금 NHL과 NHL 선수협회와의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래서 그 수익을 바탕으로 다음 시즌, 그 다음 시즌 이제 캡을 한정하게 되는데 2015년부터의 캡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한 2M, 3M 정도 계속 올라갔는데 최근에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캡이 오르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NHL 리그 수익에 큰 타격이 왔기 때문에 리그 수익이 줄어들어서 어쩔 수 없이 캡을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2020년에 선수협회와 리그가 지금의 현재 이제 노조 협상을 2026년까지 연장하자라고 동의를 했고 2022-23 시즌부터요 캡은 딱 1M씩만, 그러니까 10억씩만 올라가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리그 수익이 떨어졌고 그 리그 수익이 회복되는 데까지가 한 3년에서 4년 정도가 걸린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그래도 올리긴 올려야겠으니까 딱 1M씩만 올리자라는 게 협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 6년 이 정도까지는 NHL의 그 셀러리 캡이 거의 오르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셀러리 캡을 봤으면 이제 선수들 개개인의 연봉을 한번 볼까요? 셀러리 캡의 맥스가 20%. 그러니까 지금 82.5M의 20%가 한 선수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연봉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수가 길게 부상을 당하면 그 선수를 롱텀 인저리 리저브, 그 롱텀 인저리 리스트에 올려서 그 캡을 뺄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다시 복귀를 하면은 이제 그거는 다시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인 선수의 계약은 9억 2,500만 원, 3년. 네, 이게 맥스 계약입니다. 그리고 NHL에도 마이너 계약은 있는데요. 이거를 투웨이 계약이라고 하고요. 이 선수가 마이너에서 뛰면은 이제 캡에 적용이 안 되는 거고 그 선수가 이제 NHL 빅리그로 올라오면은 그 연봉이 이제 캡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현재 리그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선수는 에드먼턴의 커더 맥데이빗 선수가 125억, 네, 이 정도로 받고 있고 이제 메이저리그랑 비교했을 때는 작은 금액이죠. 마이크 트라우트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300억 이상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거랑 비교하면은 뭐 메이저리그와 NHL의 시장을 이제 리그 수익을 생각하면은 좀 합리적인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겠고 그렇기 때문에 리그는 가장 최근에 팀을 두 팀이나 이제 익스펜션을 했잖아요. 원래 30개 팀에서 처음에 이제 몇 년 전에 라스베가스에 팀을 열었고 그 다음에 올 시즌에 시애틀에도 팀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NFL과 NHL만 미국 4대 스포츠에서 유일하게 32개의 팀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NHL의 주요 스케줄을 간단하게 보면은 지금 현재 5월, 6월 플레이오프가 스탠리컵 플레이오프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 플레이오프가 끝나면서 7월 달에 신인 드래프트와 FA 시장이 열립니다. 그다음에 9월 달에는 이제 프리시즌 캠프가 열리게 되고 10월 달에 정규 시즌 개막, 3월 달에 트레이드 데드라인입니다.
플레이오프가 끝나도 당장 7월에는 드래프트랑 FA 시장에서 재밌잖아요. 우리 팀에 얼마나 많은 금액의 선수를 사오고 트레이드를 하고, 이 부분도 이제 오프 시즌의 가장 큰 재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NHL은 1년 내내 끝나지 않습니다.